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이제 2025년 행정사 1차 시험 대비해서 이제 행정학 마무리 특강을 촬영을 하려고 해요. 아마 작년에 제 마무리 특강을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행정학 제 채널 통해서 무료로 다 업데이트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또 인기가 많았던 강의였고 또 그걸만 보고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뭐 행정학을 뭐 잘 통과하셨다 이래서 뭐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남겨주셔서 저도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현재 유료 강의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게 행정학 60점 플러스 알파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 기출 문제, 행정학 기출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고, 지금 제가 이번에 촬영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어떤 그 요약 기출 문제 요약 강의에다가 업데이트를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업데이트 했냐면, 당초에는 제가 2017년부터 해서 그리고 2023년까지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가볍게 한 2시간 정도 해서 촬영을 해서 무료로 올려드렸고, 지금 유료 강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범위를 더 넓혔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는 기준은 올해 시험이거든요. 올해 시험까지 출제됐던, 즉 행정사에서 행정사 시험 1차 행정학에서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를 제가 다 정답 선지 위주로 해서 전부 다 진도별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타이틀에 보시면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죠.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행정사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없지만 공무원 시험 등에서 자주 출제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일부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좀 메워 넣어놨어요. 몇 문제는. 그래서 문제를 보셔서 옆에 이제 연도하고 행정사라고 적혀 있는 문제들은 행정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문제는 이 행정사에서 출제된 적이 없지만 그렇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좀 중요하게 언급됐다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플러스 알파인 어떤 게 있냐면, 아마 제 유튜브 행정학 채널에 보시면은 키워드 요약 강의가 있죠. 지금 제가 요약집 가지고 왔는데 요거 많이 보셨죠? 제가 아마 행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1차, 특히 행정학 준비하시는 분들 제 요약서 많이 보셨어요. 정말 많이 보셨는데 19시간짜리 제가 요약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60점 플러스 알파 강의 때도 그냥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당연히 여기 키워드 요약 강의 19시간짜리 연결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먼저 보셔야겠죠. 이게 이론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고 이 강의는 들으셔야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도도 이 요약지에 맞춰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나 아직 제가 이 키워드 요약 강의 유튜브 김재준 행정학 TV에 있는 메인 화면에 걸려 있어요. 19시간짜리를 조금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꼼꼼하게 들으시고, 아마 한 번에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들으시면서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행정학 기출문제 요 강의 같이 이제 준도 맞춰서 들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수험생들 분들 간에도 사실은 이 격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정학 자체를 처음 접해 보시고 나이가 사실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사실.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60점 플러스 알파 강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강의고, 근데 뭐 작년에 이미 올해 이제 행정사 1차 시험을 합격하셨거나 아니면 합격과 근처이신 분들은 사실은 뭐 디테일한 강의까지는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처럼 키워드 요약 강의는 이론을 들으시고요. 거기다가 60점 플러스 알파는 안 들으시더라도 이번 강의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마무리 강의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키워드 요약 강의를 들으시고 60점 플러스 알파 이 에어 클래스에 있는 그것도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느 정도 점수를 많이 확보하실 분들도 이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존 이제 유료로 이제 결제를 하고 들으신 분들 차이를 둬야 되니까, 당연히 이 자료는 이 강의 본 강의를 결제하신 분들한테도 드리지만,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2만 원짜리 60 플러스 알파, 60점 플러스 알파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한테도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 이 기출 문제 내용은 다 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다 풀어보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테니까 다 미리 한번 같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알파에는 이 이제 행정사 행정학에서 빠진 문제도 일부 좀 제가 추가를 했지만 그 외에 행정학에서 가장 공부하다가 이 공무원 수험생들도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사실은 이 단순 암기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골치 아픈데 이거 원래는 이거 키워드 요약 강의 다 들으시면 제가 그 인센티브로 이제 그 드렸는데 이번 강의에는 당연히 그걸 포함을 해서 행정학에서 골치 아픈 뭐 위원회라든가 뭐 위원회 연임할 수 있니 없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몇 년이니 몇 명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번 강의 수강하신 분들한테 다 들을 테니까 거기까지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제가 이 작년에 이 가볍게 한 2시간 정도 강의밖에 안 해드렸는데도 그것만 이제 달달 외우셔가지고 시험 포기하실까 하다가 달달 외워서 그래도 그거 들어서 뭐 이 간신 1차 넘었다 이렇게 아마 댓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그 뭐 제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그 강의보다 이제 훨씬 좀 업데이트 됐고 아마 이 정도까지 커버를 잘 하시면은 이제 행정학에서는 행정사 1차 행정학에서는 60점 목표가 아니라 앞에 60% 알파 강의보다도 이제 좀 더 업데이트된 형태니까 보통 이제 안전하게 혹시나 내가 뭐 행정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제 좀 자신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좀 간당간당하다 하신 분들은 이 강의까지 마저 잘 들으시면은 행정학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전체적인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여기 키워드 요약 강의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수준은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진도랑 맞거든요. 매칭이. 그러니까 이론 들으시고 끝나자마자 문제풀이 강의를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든 아니면은 정 불편하신 분들은 이 수업 들으시고 나서 거꾸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은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연히 이제 행정사 이제 행정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나이대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 글씨 크기도 제가 좀 크게 했어요. 사실 이제 이 9급 공무원이나 7급용 제 행정 강의할 때는 글씨도 좀 작게 했는데 글씨 크기 좀 차이도 있다는 거 그리고 속도도 조금은 제가 느리게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하시고 수강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사 행정 기출문제 2013부터 2024까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강의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무료 오픈 강의 형태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좀 내용이 좀 더 많아졌고 빠진 거 메웠고 제가 또 중간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불이타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 출제는 되긴 했으나 정오답에 약간의 논란이 조금 있을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 너무 지엽적으로 나왔지 않았나 뭐 그런 문제도 제가 중간에 언급은 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올해 행정사 1차 시험에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한 문제는 이제 복수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이재기하시고 학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제가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왜 문제인지를 말씀드렸고 그 문제도 중간에 나올 테니까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과거에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정답이 달라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시험 전에 여기 행정사 1차 시험 전에 그 부분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중에 현재는 답이 바뀐 것들 그런 것도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볼 거고 이 규칙 문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전 자료에는 아주 세부적인 그 분석까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 좀 뺐어요. 그냥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학습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뭐 굳이 여러분 통계치 모르셔도 크게 지장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총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론 첫 번째 테마는 뭐냐? 사바스라는 학자의 공공 서비스 제공 유형을 이제 관련된 문제고요. 그리고 문제 첫 번째 1-1 문제 보시면 2018년 행정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보니까 순수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이렇게 되죠. 정부가 부담한다 했죠. 정부가 담당하지만 순수 공공재는 여기 순수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에 보시면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어. 그 말은 뭐냐면 경합적이란 말은 내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안 주면은 비경합적이고 내가 소비하는 게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면은 경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이게 비경합적인데, 근데 제가 뭐 다른 경합적인 사례 어떤 거 들었냐면, 아마 기본 아이들이 말씀드렸을 건데, 친구랑 둘이 피자를 한 판 시켜 먹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친구는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합적인 거예요. 일기예보랑 달리 일기예보는 비경합적이죠. 내가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듣는데 지장을 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배제 가능성과 비배제성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만 이용할 수 있으면 이게 배제성이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입장료를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배제적인 거고 배제성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으면 비배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시장제하고 그 다음에 요금제 그리고 공유제, 공공제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예시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장제 같은 경우에는 경합적이고 배제가 가능. 일반 문제 시장에서 말 그대로 피자 시켜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자 시켜 먹었을 때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 소비 적게 하고요. 돈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시장제고요. 그다음 요금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합성은 없어요. 내가 차량이 한 대 더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고, 대신에 요금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속도로는 야, 막히는 고속도로인데 거기 차가 들어가면 더 막히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그 맞는 말씀 맞는데, 그게 이제 학자들은 이 고속도로가 비경합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100% 이해하시려 하지 말고, 아, 학자들이 이런 예시를 들어놨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유제는 이제 상반된 축이죠. 경합적이긴 한데 비배제성이. 그러니까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쓰는데 이 지장이 주긴 하지만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이 케이스에 해당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의 그 목초지, 우리나라는 뭐 목초지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근무하던 미국 같은 데 가면 목초지 땅이 있어. 마을 공동에 땅이 있어. 여기다가 뭐 소를 키우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짜로 키울 수 있는 땅이에요. 목초지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소를 키우면은 다른 사람이 못 키우겠죠. 그만큼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용한 거는 공짜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짜니까 무조건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서로 이기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마을 공동 차원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공멸하는 거죠, 공멸. 우리가 이런 거 어떤 거 볼 수 있냐면, 예전에 지금도 다른데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요. 나이 좀 저보다 더 또래 있으신 분 더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 휴지를 사서 들어갔는데, 그 말은 이제 휴지를 걸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공유제잖아요. 누구나 공짜 쓸 수 있지만 내가만 있으면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휴지를 누구도 못 이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 하고요. 목초지나 국립도서관 이런 게 해당하고요. 공공재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순수 공공재를 불렀죠. 공공재는 누구나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지불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일기예보 공짜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획선지 어떻게 나왔냐? 수익자 자신의 편익에 병비례해서 직접 부담한다. 얘는 이제 배제가 가능한 거예요. 요금을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제 또는 시장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관련해서는 규제인데, 규제는 출제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 행정사 시험에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나올 문제에서 뭐 출제가 된다면 좀 제가 쉬운 문제만 그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거 좀 쉬운 문제만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랑 네거티브 규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규제라는 건 사실은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몰고 시속 200km로 서울 도심을 달리면은 제가 좋으려고 저의 어떤 빠른 출근을 위해서 200km 달리면은 경찰관이 와서 저를 잡죠. 시내는 50km 제한 속도라면서. 이게 규제인 거예요. 제가 달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의무부과도 할 수 있어요. 의무부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영업하는 사람이라 가정했을 때, 최소한 뭐 위생적으로 운영 안 하는 게 사실 비용은 적게 들죠. 그런데 이제 이 식품위생법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무조건 뭐 조리를 할 때 조리모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위생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히나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규제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만 네거티브 규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포지티브 규제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A 행위가 가능하고 B 행위 가능하고 C 행위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방식이고요.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만 나열하는 방식이에요. A 안 되고 B 안 되고 C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문제처럼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서 규제 대상의 자율성이 작아요. 오히려 포지티브란 단어 때문에 포지티브가 약간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포지티브 규제가 오히려 이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 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작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또 규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있어요. 규제 개혁 관련해서 행정규제 기본법 이런 법이 있고요. 이 법에 따랐을 때 이 규제를 담당을 하는 규제를 혹은 심사하는 그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이 있는데 이 위원회 조직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요. 참고를 하세요. 혹시 뭐 규제 관련된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았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윌슨은 이렇게 규제 관련해서 이 규제 정치를 보면은 네 가지 케이스로 이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로부터 이득을 보는지, 규제로부터 피해를 보는지, 비용은 내가 비용을 지불한단 말이고 편익은 내가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로부터 비용이나 편익이 분산된다. 분산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다수가 누리거나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고요. 집중된다는 말은 소수가 이득을 보거나 소수가 비용을 지불한다, 즉 피해를 본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중정치는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고요. 비용이랄 게 이제 이 다수가 편익, 즉 이득을 누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 5부제 하면은 차량 10부제라 할게. 10부제 좀 익숙하시죠? 10부제니까 내가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날에는 좀 불편하죠. 근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날에는 아무래도 차량 그만큼 10부제니까 10% 정도 차량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도로를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보통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공공기관 내에 주차장을 차량 10부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차량 끝자리 기준으로 해서 내 끝자리에 맞는 날이면 이용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죠. 근데 그만큼 차량 주차 대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주차한 날에는 좀 여유롭게 주차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대중정치가 되는 거고요. 나도 이득도 되고 내가 비용도 부담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다음 고객정치는 굉장히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편익은 집중이 되는데 비용은 분산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편익이 집중된다는 말은 뭐냐면 소수만 이득을 보고요.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정한 그 물건에 대해서 수입을 규제하면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을 해요. 가령 이런 거죠. 쌀 수입을 전면으로 금지했어. 아예 정부에서 아주 이제 무조건 수입 쌀 금지, 쌀 수입 안 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국내에서 쌀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쌀 생산하는 농가들은 아무래도 수입쌀이 없어지니까 비싼 가격에 쌀을 판매를 할 수 있죠. 수입 농가들은 수익이 말 그대로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말 그대로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쌀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일반 주민들 혹은 일반 주민들은 쌀을 비싸게 사는 거죠. 다수가 쌀을 비싸게 사고 소수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 정치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편에 기업가 정치는 오히려 편익은 다수가 누리는데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치 케이스는 편익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내가 그 공장을 운영하는 이제 업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런 이 정화 시설은 설치를 안 하는 게 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무조건 정화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시켰어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는 설치를 안 했는데 설치하려니까 비용이 한 10억 들어. 그럼 나는 이제 한마디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주분들만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편익은 누가 누리냐면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분산되는 케이스. 마지막으로 이익 집단 정치는 정말 비용이든 편익이든 소수에게 집중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실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가 있을 거잖아요. 행정사회가 이익 집단이죠. 그러니까 행정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대한행정사회일 텐데 행정사회에서 만약에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행정사회는 이득을 보고 반대편에 이 영역을 침해받는 이 이익 집단들은 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득, 소수의 비용 이렇게 충돌하는 케이스. 이익 집단 상황에서는 정말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제는 행정지도인데 행정지도도 아직 출제를 안 했어요. 행정지도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의 행정지도를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출 자제 권고라고 했어요. 정부가. 외출 자제 권고. 외출을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지만 가급 좀 나가지 마라. 왜? 이게 또 전염병이 심각하니까 번질 수가 있잖아요. 막 쉽게 번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나가지 마라. 근데 법적인 근거는 없어.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물론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법적 입법 활동하려면 뭐 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행정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당장 코로나가 막 빠르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렇다고 법적인 근거를 또 없이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잖아요.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 정부 기구에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좀 이렇게 또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말 그대로 이게 행정지도예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공고나 협조 요청, 알선 행위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죠. 네 번째는 민원행정이죠. 민원행정은 이제 2차를 준비하시면은 다 아시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무관리론 또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사무관리론 내용에서 민원행정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률 맞아요. 그 법률에 따를 때는 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전달적인 행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인허가 신청을 했어. 그럼 그에 따라서 이 행정기구에서 기관에서 딱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허가 사항이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달적인 거고 행정 구제 수단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 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나한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세금이 나온 것 같아. 좀 다시 재산정해줘.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행정 구제 수단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행정기관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긴 해요. 사실 행정기관끼리는 민원인이고 한쪽이 민원인이고 한쪽이 행정기관 이런 경우는 보편적이진 않아요. 행정기관 사이에는 사실 공문으로 협조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민원인을 보지 않는데 근데 이 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사경제 주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행정기관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있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있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얘도 아직 뭐 행정사 시험에 출제가 안 됐지만 이 법에서 핵심되는 부분만 아시면 돼요. 정보 공개 청구죠.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보 공개 청구 어떤 거냐면 이게 행정사 2차 시험에서 사무관리론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 과거 제가 이제 저는 공직에 있었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기출 문제에 조금 뭐 이슈가 있으면은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공개 청구라고 네이버 이 포탈에 검색해 보시면은 사이트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정보공개위원회 사이트가 사실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이게 정보공개는 당연히 이제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는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청구 받았어. 근데 행정기관에서 공개하기 싫다고 이제 비공개 결정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그냥 결정은 안 하고 이제 버틸 수가 있잖아. 안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미룰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조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날짜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 테마 6번째 테마는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부분은 이제 정부 실패랑 사실 패키지 문제잖아요. 시장 실패랑 정부 실패는 이제 함께 묶여서 출제가 되는 편이고 최근에 행정사 시험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긴 해요. 자, 일단은 시장 실패 개념과 정부 실패 개념을 아셔야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시장 실패 개념은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은
이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될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될 거다. 그러니까 괜히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돼. 그러니까 서로 기업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정부는 가급적 개입하지 말자. 이게 자유시장주의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역할에 전혀 없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부는 어떤 역할만 하냐? 혹시나 기업들이 반칙하지 않는데 위법하게 이 판매를 하거나 혹은 위법하게 경쟁을 하거나 이거 없는지만 이 관리 감독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기업들 간에 경쟁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소비자한테도 이득이고 기업한테도 이득이다. 이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라가 기본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 내버려 두면 이제 애덤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거기 나오는 게 결국은 시장에 내버려 두면 이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시장에 내버려 두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 그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 하고요. 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시장 실패는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내버려 두면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돼.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이두 문자로만 적어놨죠. 공회자 불정이죠. 공회자 불정. 그러니까 시장 실패 발생 원인인데 공공재가 공급하는 거랑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자연 독점, 그리고 불안정 경쟁,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 실패의 원인도 밑에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은 정부 실패의 원인까지는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시장 실패의 원인만 외워두시면은 나머지는 다 정부 실패의 원인일 테니까요. 그래서 공혜자 불정 좀 다시 한번 키워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공공재 존재하는 거, 외부 효과, 그리고 자연 독점, 그리고 불안정 경쟁,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있죠. 6-1번 문제를 보면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 적정 수준보다 과잉 생산 결과를 가져온다. 놀랍게도 이 똑같은 문제 정답 표현이 똑같이 나왔죠. 2024년 행정사 시험하고 2018년 행정사 시험에서 정확히 동일한 포인트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외부 경제랑 그리고 외부 불경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고요.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죠. 자, 그런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남한테 이득을 주는 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 혹은 외부 불경제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외부란 말이죠. 어디로부터 외부냐면 시장으로부터 외부예요. 시장 내부에 있다면은 내가 만약에 이득을 줬다면은 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 피해를 줬다면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용 지불하거나 비용 받는 게 없죠. 그래서 외부라고 시장 외부라는 뜻에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건 남한테 이득을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남한테 이득을 주는 거. 근데 긍정적인 남한테 이득을 주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빌딩 주인이야. 빌딩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옥상에다가 정원을 하나 꾸민다 생각해 볼게요. 옥상 정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나오죠. 저도 이제 세종 정부 청사가도 위에 전부 다 옥상 정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개방을 해놓으면은 내가 이 빌딩 방문했다가 위에 올라가 잠깐 리플레시도 할 수 있고 요즘 그렇게 많이 돼 있죠. 백화점 같은 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득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많이 지을 이유가 없죠. 남한테 굳이 잘 하게 되고 그냥 내 건물 가치 올리려고는 이 옥상 정원을 꾸밀 수는 있지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가치를 올릴 만한 충분한 이 유인이 있으면은 건설하고 이 정원을 꾸미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이게 많이 필요한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충분히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건물주한테 많이 좀 공급시키기 위해서